문화 해설가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해설 그러면 왜 스포츠 중계 해설, 스포츠 해설 이런 거지 문화 해설, 내가 만화를 한번 해설해 볼게, 내가 드라마 한번 해설해 볼게, 영화 해설해 볼게 이런 분 없잖아요. 보통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꼭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재미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재미난 분을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 소개하고 바로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디자인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보다 덕질을 더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그 덕질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지금은 콘텐츠를 해설하고 그거를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주로 어떤 덕질을 하신 건가요? 뭐 저는 사실 가리지 않고 많이 하고요. 네. 차별 없이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신데 우리 애가 요즘 만화만 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혹은 날 밤에 미드만 보고 있어 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 이분 말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는 이분 그 페이스북에서 자기소개 보고 되게 놀랐어요. 네. 뭐라고 쓰셨죠? 저는 평론가가 아니라 해설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화 평론가가 아니라 문화 해설가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해설 그러면 왜 스포츠 중계 해설, 스포츠 해설 이런 거지 문화 해설, 내가 만화를 한번 해설해 볼게, 내가 드라마 한번 해설해 볼게, 영화 해설해 볼게 이런 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 그러니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스스로 그 길을 만들고 여긴 내가 1호야, 대한민국 1호야, 문화 해설 1호야 라고 말하신 이 자긍심. 보통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해요. 사실은 뭐 다들 덕질은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영화 좀 좋아하고 뭐 나름 이렇게 평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선생님 정도 이런 내공을 닦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봐야 되고요. 끊임없이 봐야 네. 된다.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는 무조건 영화를 한 편에서 두 편 이상 보고요. 와. 그리고 진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컨텐츠가 있다, 뭐 드라마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중간에 끊고 보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24편, 50편짜리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저는 며칠 밤을 그 에너지 음료를 마셔가면서라도 봐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영화 그러니까 요즘 사실 제일 중요한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온 국민의 관심사. 영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한국 영화 혹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한번 세계 이렇게 만방에 그냥 이름 한번 확 떨칠 수 있는 아카데미 막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받을 수 있는 얼마 안 남았죠.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어떨까요? 기생충. 제가 볼 때는 지금 감독상에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네. 각본상에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보통 이제 그 영화제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뭐 골든글러브라든가 뭐 아카데미에 들어갈 때 작품상에 딱 들어가려면 영어가 몇 % 이상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이 기생충에는 제시카가 부르는 노래 외에는 거의 영어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작품상에 올라갔다면 되게 유력했을 텐데 그게 아닌 지금 외국어 영화상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더 돋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 기생충의 미덕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까지 저희 사실은 네. 기생충이 미국에서 대박 났다는 것도 좀 놀라웠어요. 되게 한국적인 영화라고 네. 한국적인 상황을 다루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기생충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한국 사회는 많이 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엔 되게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작년에 이제 옥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옥자를 만들면서 어떤 그 감정을 이어받았냐면 이제 드디어 좀 글로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모든 대사와 그 인물 배치 여러 가지들이 그냥 우리가 왜 저렇게 배치했지, 왜 저런 사람들이 나오지가 아니라 네.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캐릭터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냥 그 인종만 바꾸면 인정만 막. 네, 만약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인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에서 다양한 또 인종들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충분히 그 나라에서도 먹힐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봉준호 현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봉준호의 영화가 그 기생충이 전 세계에서 막 포스터들이 막 사람들이 따라서 만들고 또 제시카가 부르는 노래가 드디어 이제 애플 뮤직에 올라와서 그래요? 애플 뮤직에까지 올라왔어요? 네. 와. 그리고 그 링톤이라고 하죠. 그 벨소리까지 지금 사용되는 현상들이 저는 그냥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서 기생충이 최고의 작품인가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저는 사실 네. 경합을 한다면 마더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마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뽑은 봉준호 영화 중에 최고였어요. 아 그래요? 네. 원빈은 다시 그런 이제 지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역할을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김혜자 선생님은 약간은 좀 미친 것 같은 그런 역할은 다시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 기생충에 나오는 다른 배우들은 네. 분명히 비슷한 캐릭터를 맡을 수 있거든요. 재미는 기생충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의미로 이 배우가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떤 영화로 기억될까라고 했을 때는 그 마더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걸까요? 저는 많이 지금 한국 드라마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법칙들을 많이 흡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 공개됐던 킹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소재.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 소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조선시대를 보여줄 때 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거기다 판타지를 조금 넣는 정도였었는데 조선시대에 좀비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사극톤을 사용하지 않고 현대적인 대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신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좀비가 신선한 것이고 네. 해외에서 볼 때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신선한 것이고 네.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킹덤을 보는 그 해외 팬들이 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저 모자는 모자, 뭐냐. 갓. 네. 그래서 갓부터 페랭이까지 그거를 패러디한 그거를 이제 씌운 이제 캐릭터들의 모습을 뭐 일러스트로 그린 것다거나 뭐 사진으로 자기 모습에 합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재미 요소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제 장르물을 한다는 것이 네. 이제는 세계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공감할 요소들을 또 끄집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할 요소들을 거기서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해외에 진출하는데 되게 수월하지 않았나 최근에 있는 드라마들이.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영화 얘기, 기생충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책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그래도 꼬꼬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책을 소개하는 채널이니까요. 오셔서 혹시 오실 때 책 소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네. 책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켄 리우라고 하는 작가의 종이동물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민자 출신,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 출신의 켄 리우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가 짜투리로 남는 시간에 써서 모았던 그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 책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네.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환상특급이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그렇죠. 라는 그 시그널이 나왔던. 네. 아마 여기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젊은 분들에게 환상 특급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블랙미러와 비슷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좋아해서 계속해서 보다 보니 또 문학 쪽으로 옮겨가서 그렇다면 그런 좀 환상 문학 재밌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또 이제 SF랑 환상 문학 관련해서 되게 많이 좋아하는 독자이기도 한데 그때 발견한 책이 이 종이동물원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각 에피소드들이 그 환상 특급의 하나의 그 에피소드들처럼 굉장히 좀 재밌고 환상적이고 그 다음에 기괴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 김광혁 선생님께서 종이동물원 소개해 주신다 그러길래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더니 이 책을 내가 이렇게 만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오래전서부터 추천을 되게 많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테드창,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 테드창 말고요. SF 소설가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올해 이 숨이라는 작품집을 낸 이 테드창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럼 PD님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은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추천을 받았는데 약간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을 되게 짝사랑하는데 야 근데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약간 왠지 이제 나는 SF 단편집 그러면 항상 테드창이야 그랬는데 테드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테드창은 조금 더 차가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켄 리우는 각 그 첫 편인 이 단편 소설집의 첫 편인 이 종이동물원부터 나는 되게 따뜻한 얘기를 하겠어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중국계 작가들이 SF에서 맹활약을 하는데 요즘 또 중국에서 소개되는 SF들도 많잖아요. 네. 특별히 이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중국이 옛날처럼 공산권이 아니고요. 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많이 익숙해진 것도 있고요. 네. 조금 더 깊이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 SF 장르는 중국에서 없애려고 했던 장르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양에 음. 자기들이 반대하고 있었던 밀어내려고 했던 그런 그 장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980년대에 그 반 정신오염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 판타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SF들을 밀어내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로켓을 쐈잖아요. 그리고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게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를 이제 중국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그럼 이걸 발전시키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심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나온 결론이 SF를 확장시킨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F 굴기라고 해서 이쪽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르적을 넘어서 콘텐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영화로 만들어지려면 이 기반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글이에요. 대부분이 글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랑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읽긴 했는데 삼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삼체도 이제 만들어져요, 영화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 밑에 류추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오랫동안 이 장르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이제 뭐 좋은 SF들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네뷸러상이라든가 휴고상 같은 되게 SF계의 노벨상 같은 상을 받는 이유는 아마 되게 오랫동안 쌓아온 문화, 그 다음에 국가적인 관심, 그 다음에 대중적인 관심들이 되게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미권 독자들에게 어쩌면은 아시아에서 온 이런 새로운 어떤 그렇죠. 아이디어와 네. 문화적 배경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의 어떤 이 셈이 된 거기도 하네요. 네. 오늘 저는 김광혁 선생님 만나서 너무 행복한 게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에게서 어떤 그 재미난 책을 소개받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 덕질의 고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아껴가며 물 마시는 거 아껴가며 뭔가를 보고 즐길 수 없을 때 우리 대신 이걸 미리 다 보고 즐긴 분에게서 얻은 작은 통찰이라든지 깨달음의 어떤 기회를 얻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꼬꼬독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오늘 김광혁 문화 해설가 김광혁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모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